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사연을 즐겨 듣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몇 번이고 썼다 지웠다 하며 고민하다 큰 마음 먹고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만삭의 몸으로 남편이라는 놈과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오죽했으면 제가 출산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는지 들어봐 주실래요? 남편과 전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남편이 그렇게까지 제 마음에 쏙 든 건 아니었는데 예의상 몇 번 식사 자리를 가시다 보니 점점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었어요. 자기야, 우리 이제 연애 그만할까?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헤어지자는 말이야? 아니, 이제 연애 그만하고 결혼하자고. 나 자기랑 이제 한 집에서 살고 싶어. 고민이 되더라고요. 남편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때까진 결혼 생각이 크지 않았던 터라 이렇게 결혼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그런 고민을 눈치챈 남편은 앞으로 더 잘할 테니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그 뒤론 남편은 저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잘해주었고 전 살면서 이렇게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의 프로포즈를 승낙했고 그렇게 저흰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할 당시 저흰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저희가 가진 돈으로 결혼했어요. 양쪽 집이 어렵다거나 그런 이유는 아니었어요. 많진 않았지만 그간 회사 생활을 하며 저희도 그간 모은 돈이 있었기에 굳이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시댁은 어머님 혼자 계셨는데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혼자 남편과 남편보다 3살 어린 시누이를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들, 딸 모자람 없이 넉넉한 환경에서 키워주셨다는 말을 듣는데 어머님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과 함께 존경심마저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와 생각이 같으셨는데 결혼 반대는커녕 시댁에 잘하라는 말씀과 함께 저의 결혼을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저흰 여느 부부와 다름이 없는 평범한 부부였어요. 때론 다투기도 하고 다투고 나면 서로 자존심에 말도 하지 않기도 하고 그러다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풀려 함께 시간을 보냈죠. 남편과 전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싸움의 끝은 꼭 가벼운 장난을 치며 화해하곤 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적당한 시기에 임신도 했고요. 다만 유산기가 보인다며 제가 갑자기 휴직하게 된 것이 사건이라면 사건이 될 수도 있을 만큼 평범하고 평화로웠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 짧은 순간이 결혼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네요. 존경스러운 어머님도 저와 장단이 잘 맞는 남편도 내면에 어떤 모습을 감추고 있는지 전혀 예상조차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행복하던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대개 남편이 심각한 얼굴이면 돈 문제, 일 문제밖에 없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전 의아했어요. 남편은 진급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회사 일은 평탄했고 생활에 드는 돈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저의 휴직으로 인해 외벌이가 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남편이 부담을 느끼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월급과 비교를 한다면 적긴 하지만 이럴 때를 대비해 모아뒀던 돈이 있었던 터라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했기에 남편의 심각한 얼굴이 더욱 의아하더군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먼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그게 집에 일이 좀 생겼어. 정확히는 희정이가 사고를 쳤어. 아, 정말 미칠 것 같아. 아가씨가? 왜? 무슨 일인데? 주식을 하다가 일을 냈다네. 그냥 주식에 투자해서 까먹은 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신용까지 써서 했는데 그 종목이 완전히 하락했나 봐. 그래서 강제 청산이란 걸 당했다고 하더라고. 그거 갚으려고 대출 내고
또 본전 생각나서 대출 내고 그렇게 해서 결국 다 잃었다나 봐. 빚만 남았다는데 그 금액이 꽤 크더라고. 남편의 표정이 어두웠던 이유는 다름 아닌 남편의 동생 신우이 때문이었어요. 그때 당시 주식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하는 저도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하필 이럴 때 왜 주식을 한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다 신용까지 썼다니 탄식이 나오더군요. 인터넷에서 주식 신용 써서 깡통 찼다는 사람을 보며 혀끝을 차곤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뭐? 주식? 그러면 요즘 아가씨가 한다는 공부가 주식 공부였던 거야? 정말 미치겠다. 그래서 빚이 총 얼만데? 2억. 뭐? 2억?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 2억.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자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젊은 애 신용불량자 만들어서 인생 망치게 할 수도 없고 말이야. 간도 크다 했어. 어떻게 그 큰 돈을 날릴 수가 있는지. 남편은 연신 한숨만 내쉬었고 저도 고민이 깊어졌죠. 제가 알기론 어머님도 하시던 일을 다 접으시고 그간 모아두셨던 돈으로 생활하시던 터라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해결 방안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저희에게도 그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었고 저희가 대출을 내서 아가씨의 대출을 막아주는 건 더 말도 안 되는 것이기에 정말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더군요. 집안엔 한숨만이 가득했고 누구도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을 때였죠. 오늘 장인어른 생신이잖아. 일단 가자. 지금 출발해도 늦어. 아니야. 당신은 오늘 그냥 집에 있어. 나 혼자 다녀올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무리 상황이 이래도 장인어른 생신인데. 가서 얼굴 뵙고 축하해드려야지. 얼른 가자. 저의 만류에도 남편은 기어코 저를 따라 나서더군요. 참 고마웠어요. 만약 입장을 바꿔 저였다면 어머님의 생신을 챙겨드릴 정신 따윈 없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친정에 함께 갔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부모님의 눈을 속일 순 없었어요. 언뜻 보이는 남편의 어두운 표정을 보신 부모님은 식사 자리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물으시더라고요. 박서방, 무슨 일이 있어? 표정이 영 안 좋은데. 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일은 무슨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조금 피곤한 것 빼곤 아무 일 없습니다.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게. 부모가 되어보면 다 보인다네. 내 자식이 무슨 일이 있구나. 고민이 깊구나. 이런 건 그냥 다 보인다고. 오늘 자네가 들어오는데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으니 숨길 생각 말고 말해보게. 다 알고 있다는 듯 추궁 아닌 추궁하는 아빠에게 더 이상의 거짓말은 소용없는 짓이었고 남편 역시 그렇게 느꼈는지 사실대로 털어놓더군요. 그게 사실은 집에 일이 좀 생겼습니다. 동생이 주식을 하다가 빚을 많이 내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좋은 날인데 표정 관리 하나 잘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구먼. 그래서 빚이 얼마나 되길래 자네 안색이 이렇게나 좋지 않은 게야? 그게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긴 하군. 자네 걱정이 많았겠어. 괜찮습니다, 장인어른.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볼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빠도 적잖게 놀란 눈치더군요. 왜 안 그렇겠어요? 2억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20대 아가씨가 그렇게 큰 돈을 주식으로 날렸다는데 놀라시는 게 당연했죠. 그렇게 한참을 고민에 빠져 계시던 아빠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종이와 펜을 들고 다시 저희 앞에 앉으시더라고요. 일단 돈은 내가 마련해 줄 테니 급한 불부터 끄세. 아닙니다. 금액이 너무 크기도 하고 제가 무슨 염치로.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자네 말대로 그 큰 금액을 자네가 무슨 수로 마련한단 말인가?
이럴 땐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걸세. 염치가 밥 먹여준다나? 돈이라도 만들어준다나? 그런 건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생각하는 걸세. 그리고 그냥 준다는 거 아니네. 여기 이 종이에 차용증 쓰게. 달마다 조금씩 갚아 나가게. 그게 그래도 제가 염치가 너무 없습니다. 얼른 적게. 늙으니 팔 떨어지겠네. 장인어른,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남편은 울더라고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차용증도 이미 썼고 재빠른 아빠가 이미 입금도 완료했던 상황이었기에 제가 나서서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더군요. 상황도 그랬지만 재차 감사하다며 우는 남편을 보니 안쓰럽기도 해 괜히 입대지 말고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남편은 제 걱정과는 달리 성실히 변제를 해나가더군요. 저에게도 더 잘해주고요. 주말엔 꼭 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 시간을 보내주고 임산부의 특권인 새벽에 뜬금없는 음식 찾기도 마음껏 누리게 해주었어요. 여보, 왜 그러고 있어? 그게 나 냉면이 너무 먹고 싶어. 그 냉면 안에 들어있는 무절임 김치를 너무 먹고 싶어. 그거에 갈비 싸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이구, 그런 거면 진작 날 깨웠어야지. 당신 내일 출근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깨워? 그래도 깨워. 괜찮아.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미운아가 나온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밤 꼴딱 새우고 겨우 눈 붙인 상황이라도 무조건 깨워. 알겠지? 고마워. 그러면서 밝게 웃는 얼굴로 냉면과 갈비를 구하러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다 날 정도로 참 행복하더군요. 마음 편히 잘 먹고 잘 지낸 덕에 아기는 저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고 안정기를 지나 만삭이 되었어요. 그렇게 5개월이 지났고 전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면 다들 아시다시피 그맘때쯤엔 다들 출산 가방을 몇 번씩 쌌다가 풀었다가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고 필요하다 싶은 물건을 고르고 골라 가방을 싸고 있었죠.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시계를 보니 벌써 남편 퇴근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아차 하는 마음에 현관으로 달려나가 남편을 맞이했고 저를 바라보는 남편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전 불안했어요. 남편의 표정이. 딱 아가씨가 돈 사고를 쳤을 때와 똑같았기 때문이었죠. 전 불안감을 애써 감추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또 무슨 일 있는 거지? 아, 정말 미치겠다. 긴 한숨을 내쉬던 남편은 아무런 기력도 남아있지 않는 듯 소파에 기어가듯 걸어가 몸을 기대더군요. 이거 진짜 큰일이구나 싶더군요. 심상치 않은 일이 또 일어났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전 남편의 입으로 나올 말이 겁이 나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상황이 답답한지 남편이 먼저 입을 떼더라고요. 아, 희정이가 이번엔 비트코인을 했대. 주식도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더니 결국 또 사고를 쳤어. 애초에 그 2억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였나 봐. 한번 갚아줬더니 애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님 돈이 돈 같지 않게 느껴지는 걸까? 아, 내 핏줄이지만 이해가 안 된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 큰 돈을 해결해 준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또 똑같은 짓으로 빚을 졌다니. 염치가 없어도 어쩜 그렇게도 없을 수가 없는지. 그래도 남편의 가족이니 남편 앞에선 심한 욕도 하지 못하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전 끓어오르는 화를 겨우 누른 채 물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또 얼만데? 또 억 단위야? 아니, 다행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억 단위는 아니더라고. 그게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 5천만 원이나 돼? 엄마는 그냥 나가 죽으라 그러고 희정이는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2번 다신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미치겠더라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손을 묶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가씨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머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힘든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러신데 도대체? 그러게, 그래서 말인데 나 한동안 장인어른한테 드리는 돈 못 드릴 것 같은데 어쩌지? 우리 아빠 돈은 왜? 설마 아니지? 당신 또 아가씨한테 돈 해줄 거 아니지? 저의 다급한 물음에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하더군요. 그러면 어쩌겠어. 신불자 되지 말라고 2억은 갚아주고 5천 못 갚아줘서 신불자 만들 순 없잖아. 일단 일부분 먼저 갚아주고 나머지는 달마다 되는 대로 해결해 주려고. 이쯤 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동생이 진 빚 때문에 처가에 돈을 빌려놓고선 또 동생이 진 빚 때문에 처가 돈을 한동안 못 갚겠다니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오빠가 무슨 동네 호구도 아니고 동생이 사고 칠 때마다 도와주면 저와 아기는 어떻게 하나요? 전 입에 개거품을 물 기세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 진짜 미쳤어? 우리도 이제 곧 새 가족이 생기는데 아가씨 도와줄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아가씨 도와준다고 아빠한테 빌린 돈을 안 갚는다는 게 말이 돼? 안 갚는다는 게 아니라 한동안은 못 드리겠지만 급한 돈만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갚아 나갈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응, 안 돼. 절대 안 돼. 아가씨를 돕든 어머니를 돕든 그건 당신 마음이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빠 돈은 빼먹지 말고 갚아. 난 분명하게 말했다. 아, 알겠어. 남편은 서운한 티를 팍팍 냈지만 전 양보할 수 없었어요. 드리던 돈을 줄인다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 한동안 못 드린다는 말은 앞으로도 드리지 않겠다는 말로 들렸기에 더욱 양보할 수가 없더군요. 이때 이혼을 했었더라면 그 더러운 꼴은 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때까지 저는 남편을 사랑했고 다른 문제도 아닌 아가씨 돈 문제 때문에 이혼할 생각은 없었기에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다시 평화가 찾아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바라고 기대하던 그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한 남편은 결국 방법을 찾지 못했는지 아빠에게 돈을 드리지 않았더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과정도 참 기가 막혔어요. 전 아무래도 남편에게 너무 냉정하게 말을 한 것 같아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라도 좀 보태주려고 돈을 보내드렸냐고 물었어요. 여보, 오늘 그날이잖아. 아빠한테 입금해줬어? 어? 당연하지. 겨우겨우 맞춰서 입금해드렸어. 걱정하지 마. 그래? 알겠어. 아가씨 일은 어떻게 할지 같이 잘 생각해보자. 알겠어. 남편의 적잖게 당황하는 모습과 대화를 피하는 모습이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엄마에게서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더는 남편과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시댁은 주택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대문이 열려 있길래 벨을 누르지 않고 그냥 들어갔고 마당에서 현관으로 걸어가는데 현관도 열린 것인지 집안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대화의 주인공은 어머님과 시누이였는데 두 사람은 싸우고 있는 듯 했어요. 언성은 높았고 그 높고 큰 목소리 덕분에 두 사람의 대화가 더욱 잘 들렸어요. 엄마, 그냥 엄마가 돈 좀 해줘. 나 진짜 다시는 돈 사고 안 친다니까. 진짜 앞으론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좀 살려줘. 이거 사.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 요즘 엄마도 일 다 접고 집에서 쉬는 거 알아 몰라? 없긴 왜 없어? 이 집 있잖아. 이게 진짜 미쳤나 봐. 달랑 하나 남은 집으로 네 빚이나 갚아달라는 말이야? 딱 5천만 원만 해주면 되잖아. 집 담보 대출 받아서 좀 해결해줘. 너 진짜 미쳤어? 엄마는
딸보다 이딴 집이 더 중요해? 나 진짜 이러다 신용불량자 된다고. 하나뿐인 딸이 신용불량자 되면 엄마는 좋을 것 같아? 상견례 때부터 철이 없다 싶더니 신우이의 뻔뻔한 말을 듣고 있자니 저 미친 딸을 살려둔 어머님이 대단하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아무래도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 돌아서는 순간 어머님의 대답이 제 발길을 멈추게 했어요. 기다려봐 이거사. 네 오빠가 처가에서 또 돈 받아온다고 했으니까. 2억도 해줬는데 그깟 5천 못 해주겠어?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러다가 새언니가 알게 되면 어떡해. 이번엔 네 새언니 모르게 혼자 가서 받아온다고 했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자. 어찌됐든 이 집은 절대로 못 건드리니까 그런 줄 알아. 이건 엄마 노후 자금이라고. 만약에 또 빌려온다 쳐. 그 돈을 또 언제 다 갚아. 그냥 엄마가 좀 해주면 안 돼? 네가 갚을 것도 아니면서 뭘 그런 걱정까지 하니? 그리고 그 돈을 설마 다 받겠어? 그냥 성의 표시로 몇 달 갚다 보면 인제 그만 갚으라고 하겠지. 혹시라도 그런 말 없으면 처가 가서 힘든 척 좀 하라고 하면 돼. 이제 애도 나오겠다. 자기 딸 힘들어질 게 뻔한데 그 돈을 다 받겠어? 그러니까 넌 앞으로 다신 주식, 코인 이런 거 할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애초에 갚을 생각도 없었다는 것도 기가 막히는데 또 친정에 빌붙을 생각이었다니 대화를 들으면 들을수록 모녀 사이가 맞는구나 싶더군요. 뻔뻔하기가 어쩜 그렇게나 똑같은지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만삭배를 해서 두 사람과 싸우기가 그랬던 전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뱃속의 아기만 아니었다면 당장 그 집구석에 들어가 다 엎어놨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니 행동이 신중해지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과 같은 생각인지 궁금했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생각에 빠져들었고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히더군요. 어떤 뇌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저런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 건지. 아니, 애초에 그것이 해결책이라곤 할 순 있는 건가요? 그건 그냥 떠넘기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사돈한테 말이죠. 심지어 어머님이 대출된다는 사실도 놀라웠어요. 처음 신우이가 돈 사고를 쳤을 당시 입만 떼면 요즘 힘들다고 하는 어머님을 보며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애초에 어머님은 대출할 생각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그 뇌구조가 궁금하더군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았고 이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을 정리해야만 하겠더라고요. 일단 남편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지가 중요했어요. 정황상 남편도 어머님과 한통속인 듯 했지만 혹시 모르는 만일이라는 것도 있기에 확실히 남편의 의중을 확인했어야 했죠. 정확히 확인해야만 남편과 이혼할지 아니면 시댁과의 연만 끊을지 결정되는 문제이기에 신중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뱃속에 아기도 있으니 더욱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했어요. 제가 생각에 빠져있는 사이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왔고 전 남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혹시 몰라서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요즘 우리 친정도 힘들다네? 생활비도 모자라는 상황인가 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어머님 지금 사는 집도 작아잖아. 거기 담보대출 받는 건 어때? 그 정도 집이면 5천 정도는 그냥 나오지 않아? 제 말에 남편은 눈에 보이게 움찔하더군요. 그 모습만으로도 남편의 의중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그 뒤로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더욱 저에게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게 그 집은 엄마 노후 자금인데 건드리기가 좀 그렇잖아. 우리도 이제 아기 태어나고 나면 더 도와드리기 힘들 테고. 나중 생각하면 그 집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입을 확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겨우 누르고선 남편에게 따지듯 되물었어요. 그게 말이 돼? 당신한테 빌려준 2억도 우리 아빠 엄마 노후 자금이었어. 그 돈은 받아가서 갚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머님 집은 노후 자금이라서 안 된다? 그런 논리가 도대체 어디 있어? 심지어 아가씨 일이잖아. 우리 엄마 아빤 자기 자식도 아닌 아가씨 빚 갚는다고 노후 자금 다 내놓은 판국에 일이 또 이렇게 됐으면 당연히 어머님이 나서야 할 때 아니야? 아니, 늦어도 한참 늦으셨지. 사실 2억도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어머님이 해주셨어야 했어. 내 말이 틀려? 최대한 언성은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말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점점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이 남편도 거슬렸는지 급발진하며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지금 그까지 돈 좀 당신 친정에서 받아왔다고 유세 떨어? 그까지 푼 돈으로 유세 좀 떨지 마. 보고 있기 역겨우니까. 뭐라고? 역겹다니.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 거 알아?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잖아.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굴면 앞으로 절대 그 돈 안 갚을 수가 있으니까 알아서 해. 알겠어? 당신 진짜 웃긴다. 돈 빌려갈 땐 고맙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 은혜 잊지 않는다고 하더니 이게 은혜 잊지 않겠다던 사람이 할 태도야? 돈을 안 갚는다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럼 말이지 방귀야? 임신했다고 오냐오냐 했더니 남편 무서운 줄 모르고 뭐? 논리? 어디서 논리를 운운하고 있어? 급발진해서 저보다도 더 언성을 높여대던 남편은 가쁜 숨을 한 차례 고르더니 더욱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당신 배불러서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잘해. 무슨 말인지 알지? 이번에도 친정에서 5천만 원 받아오란 이 말이야. 생활비가 없든 노후자금이 없든 난 모르겠고 무슨 일이 있어도 5천 만들어서 가지고 와. 알겠어? 그러게 좋게 대해줄 때 알아서 길 것이지 꼭 사람을 나쁘게 만들고 있어. 멍하더군요. 제가 들은 말이 진짜 현실이 맞는 것인지, 이 말들이 진짜 내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 것인지, 한참을 멍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 놈은 거실 욕실에서 씻고 있더라고요. 참 가당치도 않았어요. 시댁 인간들이 그따위 내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남편 놈도 그 인간들이 별반 다르지 않은 인간이더라고요. 하긴 그 핏줄이 어디 가겠어요? 그 와중에 입고 출근했던 양복은 욕실 앞에 뱀 허물과 다름이 없는 꼴로 벗어났는데 전 저도 모르게 몸부터 움직여 그 양복을 집어들었어요. 치워야겠다는 이런 생각 따윈 없었는데 왜 그 양복을 집어든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전 양복 상의를 집어들었고 그 순간 상의 주머니에서 종이가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진 종이는 다름 아닌 차용증이었어요. 분명 친정에 있어야 하는 차용증인데 왜 남편 옷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이유는 전화 한 통으로 가뿐히 알 수 있었어요. 여보세요? 딸,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 일은 없는데 물어볼 게 있어서 혹시 박서방 집에 들린 적 있어? 며칠 전에 내 음식 생각나서 왔다면서 점심시간에 왔더라고. 그래서 점심 한 끼 해서 먹였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요즘 집에서 정서방 밥 안 해 먹이니? 아니, 잘해 먹여.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끼니는 잘 챙기잖아. 하긴 그렇긴 하지.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 물어? 그냥 이야기하다가 엄마 집 다녀왔다고 하길래 뭐 했나 싶어서 물어봤어. 엄마 목소리도 듣고 싶어서 겸사겸사 전화했지.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남편 놈은 엄마가 혼자 있는 시간을 노리고 친정에 가서 차용증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이었어요. 그리곤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차용증이 없으니 최악의 경우 그 돈은 갚지 않아도 되겠다 하고요. 뭘 믿고 저렇게도 당당하나 싶었더니 믿는 구석이 고작 차용증이라니. 굴린다고 굴린 머리가 이리도 멍청하다는 사실이 놀랍기까지 했어요. 놀라우면서도 이런 남자를 믿고 결혼하고 임신까지 한 저 자신이 다 한심스러워지더라고요. 남편의 구역질나는 의중도 잘 알았겠다. 전 더는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만삭이고
곧 아기도 태어날 것이니 아기를 생각해 이혼은 할 수 없어 돈은 마련해 오겠지 하고 생각한 모양인데 절 몰라도 한참 몰랐네요. 전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도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기생충 같은 놈과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전 이혼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갔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도 하고 부모님께 이혼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지만 충분히 상황을 설명해드리니 두 분 다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라고 해주시며 아기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전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부모님께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모르는 남편의 또 다른 거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린 것이었죠. 부모님은 흔쾌히 집으로 오셨고 전 안방에서 조금만 계셔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아빠가 화가 많이 난 상태였는데 제가 일단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니 애써 화를 누르셨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남편 놈만 기다렸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서는 남편 앞을 막고 차용증을 내밀며 물었어요. 이게 왜 당신 손에 있어? 또 무얼 가지고 시비질이냐는 듯 잔뜩 찌푸린 남편의 표정은 순식간에 아연실색이 되더군요. 당신이 이걸 어떻게 이리 내놓지 못해? 말까지 더듬으며 당황하던 남편은 저에게서 차용증을 뺏어가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천박한지 그 순간 내가 이런 남자를 왜 사랑했나 싶었어요. A4 용지의 차용증을 손톱 크기로 찢어버린 남편은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남편을 보는데 정말 뻔뻔하기가 그지없더라고요. 내 옷 뒤졌어? 너 이거 범죄야. 너 이거 도둑질이라고 이 도둑년아. 지금 나보고 도둑년이라고 했어? 애초에 이게 네 손에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 아니야? 그래서 뭐 어쩌자고. 네가 뭘 알았든 니까짓게 할 수 있는 거라도 있어? 할 수 있는 거? 있지. 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중 제일 급한 게 이거인 것 같네. 우리 이혼하자. 저의 이혼 통보에 남편은 가소롭다는 듯 저를 보며 비웃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저 역시 비웃어 주었어요. 웃어? 지금 네가 웃을 때야? 잘 생각해, 이 멍청한 여자야. 네가 지금 네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너 조금 있으면 출산해. 곧 내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어떻게 하긴 너 같은 놈이랑 이혼하고 혼자 순산하면 되지. 아니지. 지금 나랑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알겠어? 너 애 혼자 키울 자신 있어. 난 미리 말하는데 우리 이혼하면 애 키울 생각 없어. 그러니까 꼴에 자존심 부린다고 후회할 짓 하지 말고 내가 저번에 말했듯이 친정 가서 돈이나 받아와. 깔끔하게 5천만 원만 받아오면 내가 다 용서하고 너랑 다시 살아줄게. 물론 애한테 잘할 거야. 아무렴 내 핏줄인데 잘해야지. 남편의 말을 듣고 있는데 이놈의 따귀를 때려줘야 하나 머리채를 잡아야 하나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더군요. 뱃속의 아기도 잊은 채 저놈을 어떻게 뜯어놔야 제 분이 풀릴까 하는 고민에 빠진 그때 제가 준비한 무대에 또 다른 주인공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어머님이었어요. 사연에 나오는 대부분의 시모가 그러하듯 어머님 역시 벨 따윈 누르지 않고 당당히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시더군요. 남들이 봤다면 어머님 집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의 당당함에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넌 임신한 게 유세구나. 이 시간에 어른을 오라가라. 말 한마디로 움직이게나 하고 말이다. 그래, 네 말대로 네 남편 퇴근 시간 맞춰서 내가 왔다. 무슨 할 말씩이나 있어서 이 시간에 오라고 한 게야? 어머님은 어른인 자신을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한 것에 불만이 큰 듯 저를 매섭게 쏘아보며 말하더군요. 전 그런 어머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해 드렸어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려고요.
이혼? 너 어디 아프니? 갑자기 무슨 이혼을 한단 말이야? 내가 아는 그 이혼 맞니? 네, 그 이혼 맞아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어머님 댁에 갔다가 들어선 안 될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너 이제 하다 몰래 남의 대화도 엿듣니? 정말 수준하고는. 그래, 말 나왔으니 드러나 보자.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이 밤중에 사람을 오라가라 했는지 말이나 해보려무나. 아, 그게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나누는 대화였는데 제가 수준 낮게 굳이 엿듣지 않아도 어찌나 크게도 이야기하시는지 마당에서도 다 들리던데요. 그 돈 무서운 줄 모르는 아가씨는 어머님께 집 담보대출을 해서라도 돈 내놓으라고 난리였고 어머님은 집은 절대 못 건드린다며 저희 친정에서 네 오빠가 돈 받아올 테니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기가 막혀서 한참을 웃었지 뭐예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 너도 잘 듣고. 전 절대 저희 친정에서 5천만 원은커녕 10원도 더 받아올 생각도 없을 뿐더러 앞전에 빌려드린 2억도 1원 한 푼 빼지 않고 다 받아낼 거예요. 아, 그리고 위자료까지 두둑하게 받아내고 이혼할 예정이니 미리 돈이나 준비해 두세요. 어머님 집 담보대출 지금 받으시면 되시겠네요. 제 말에 어머님은 목덜미를 잡고 어버버하고 있었고 악에 바친 남편놈이 노발대발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2억? 차용증도 없는 마당에 네가 무슨 수로 돈을 받아내겠다는 거야? 증거 있어? 내가 2억 빌렸다는 증거 있냐고. 이쯤 되니 정말 이 인간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염치가 없는 정도를 넘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수준이었어요. 돈과 엮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더니 제 가까운 곳에 그것도 지금까진 가족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참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거의 이성이 마비된 듯한 남편의 모습에 제가 흠칫하는 사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아빠가 위험을 감지하셨는지 안방 문을 거칠게 열고 나오셨어요. 아빠는 그 어느 때보다 화가 나 계셨고 아빠를 발견한 남편은 사색이 되어버리더군요. 그랬겠죠. 저희 아빠 직업 군인을 오래 하시다 사회로 나오셔서 건설 쪽에서도 오래 계셨거든요. 직급이 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워낙 좋아하셔서 현장에서 몸을 많이 쓰셨던 터라 몸이 아직 군인 시절 몸 그대로였어요. 거기에다 성격도 불같은 면이 있으신 걸 누구보다 남편도 잘 알고 있었으니 잘못 걸렸다 싶었을 거예요. 이러한 아빠의 성정을 모르는 어머님은 떨고 있는 남편 대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더군요. 사돈도 계셨군요. 잘 됐네요. 사돈, 글쎄 이 꼴을 보세요. 배는 저만큼 불러서는 사돈 딸 하는 짓거리 좀 보시라고요. 이 시간에 어른을 오라가라 한 것도 기가 막히는데 돈 빌려준 유세도 모자라서 이혼까지 운운하네요. 제가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는데 저딴 말도 안 되는 말을 말이라고 짓거리는데 도저히 못 참겠네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얼른 저 물건 홍구멍 좀 내세요. 어머니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아빠는 저를 보며 혼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꾸중이 어머님이 요구하는 꾸중과는 달라도 한참 달랐지만요. 너는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래, 넌 혼 좀 나야 해. 아주 눈물 쏙 빠지게 혼내셔야 해요. 내가 몇 번이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럴 땐 욕을 하거나 욕을 하기 힘든 상황이면 침이라도 뱉으라고. 내 그리 똑똑히 가르쳤거늘. 하여튼 너는 마음이 그리도 약해서는 딸아, 이럴 땐 어른 대접도 해줄 필요가 없단다.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 대접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야. 이런 것들은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라 그냥 똑같이 대해주면 돼. 알겠어? 사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아, 이제 보니 이 물건이 사돈을 똑 닮아 이렇게 앞뒤 분간 못하고 말을 막 하는 거였네요. 그 어렵다는 사돈한테 뭐요? 짐승? 기가 막혀서.
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사돈딸, 내가 아주 피가 마를 때까지 괴롭혀 줄 거란 이 말이에요. 이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안 해주면 그만인 이혼 누구 좋으라고 이혼한답니까? 그 어렵다는 사돈 돈을 맡겨놓은 돈처럼 막 가져다 쓰려고 했던 분이 누구였는지 이 아줌마는 기억도 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뻔뻔한 어머님의 말을 듣고 있던 아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지 참았던 화를 버럭 내셨어요. 그 입 못 다물어? 가당치도 않게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그리고 감히 지금 내 앞에서 누굴 괴롭힌다고? 내 웬만해서 한땐 가족이었던 사람들이라 참으려고 했는데 모자간에 사이좋게 지금 당장 콩밥 먹게 해줘? 우리가 콩밥을 왜 먹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몰라서 묻나? 아, 이걸 아직 안 보여줬네. 그러니 그렇게 목소리가 크지. 우선 이거부터 보고 다시 이야기라는 것을 해볼까? 아빠는 손에 쥐고 계시던 차용증 원본을 내밀었어요. 그래요. 사실 아까 남편이 찢은 차용증은 복사본이었고 원본은 아빠가 가지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차용증이 남아있음을 안 어머님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런 어머님을 보며 아빠는 긴 숨을 내쉬며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말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로 공증이라는 걸 받아놨어요. 그리고 굳이 이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입금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어찌 그리 않지 앞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인지. 차용증을 자세히 읽어보긴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돈, 여기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갑이 원할 시엔 이자까지 쳐서 무조건 일시불 상환을 한다. 전 일시불 상환을 원하고 기한은 넉넉하게 일주일 드리죠. 들어보니 집 담보대출 가능하다고 하던데 서류만 잘 갖추면 하루만 해도 대출은 가능하니 제법 여유로우실 겁니다. 아빠의 단호한 태도에 남편과 어머님은 그제서야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닭똥 같은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아이고, 사돈, 이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다는 말입니까? 네, 장인어른, 그렇게 큰 돈 저희 집에선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처가에 손을 벌렸겠습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담보대출 받으라고 방금 말하지 않았나? 네, 알아보니 그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돈 갚고도 충분히 남아서 위자료 줄 돈도 되더군. 그러니 무조건 일주일 내로 갚아. 사돈, 그 집은 제 하나 남은 재산입니다. 제 노후 자금이라고요. 그 집까지 손대면 제 노후는 어떻게 한답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제부턴 다달이 빠지지 않고 이 녀석이 갚아나갈 겁니다. 너 잘 갚을 수 있지? 맞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돈이 급해서 정신이 잠시 나갔었나 봅니다. 이미 베풀어주신 은혜가 큰데 그걸 잊고 이딴 짓이나 하다니. 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 마음이 풀리지 않으신다면 손주 생각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듣고 있기도 힘들었던 저는 이때껏 이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지금 와서 이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까지 모든 상황 녹음 다 해놨거든? 이 녹음 파일도 변호사분 드릴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미리미리 위자료 준비해놔.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당신마저 이러면 난 어떡해 해. 뱃속의 아기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응?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이런 일 있기 전까진 우리 정말 좋았잖아. 당신이 원하면 나 우리 집에 다신 상관 안 하고 남남처럼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몇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내 결심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 줄 알고 위자료 준비해놔. 애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말한 전 부모님과 함께 친정으로 갔고
친정에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죄송했지만 혼자였다면 꽤 많이 힘들었을 이혼 소송이 부모님 울타리 안에 있으니 그래도 견딜만 하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시간을 끌었고 저의 비싼 변호사님 덕분에 생각했던 것보단 빨리 승소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전 이혼을 하게 되었고 위자료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받았어요. 물론 부모님의 피 같은 돈도 이자까지 쳐서 다 돌려받았고요. 제 위자료와 부모님의 돈은 결국 전 시모의 집을 처분해 주더라고요. 왜 굳이 처분을 했을까 하고 궁금했는데 동네 분들께 전해 들은 말론 그 사이 전 시누이가 또 사고를 쳤다고 하더군요. 대출로는 충당이 안 되는 금액이라 집을 처분했어야만 했고 전셋집은커녕 월세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월세집까지 털어먹어야 그 손가락이 멈추려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그 인간들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굳이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혼하고 난 뒤 2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전 출산을 했어요.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변한다고 하더니 전 노랗다 못해 하늘 볼 정신도 없더라고요. 아, 정말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하는 순간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왔고 전 딸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든 생각이 다른 것도 아닌 엄마도 이렇게 힘들었을까? 였어요. 말로만 듣던 출산을 직접 하고 나니 정말 엄마가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진 않더군요. 그렇게 제가 철이 들게 만들어준 딸은 4.5kg로 아주 건강한 딸이었고 자연분만을 한 저 자신을 뿌듯하게까지 느끼게 해주는 우량아였어요. 출산을 무사히 마친 전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육아를 하고 있어요. 그 건강하던 딸은 어느새 3살이 되었고 젖살이 빠진 지금도 여전히 우량하답니다. 제 새끼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여운지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자라고 있어요. 전 요즘 복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딸이 조금 크기도 했고 언제까지나 부모님께 신세를 지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던 중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복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고 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오랜만에 하는 출근,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두 팔 벌려 환영해준 회사를 위해 이 한 몸 바쳐보려고요. 사실 자신 있게 이혼을 하긴 했지만 걱정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출산도 앞둔 것도 걱정이었지만 혼자 아기를 키운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가장 큰 걱정이었던 딸아이는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진 밝고 사랑스럽게 자라주고 있어요. 그런 딸아이를 보며 괜한 걱정이었다는 생각도 드는 요즘이에요. 물론 저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사춘기가 된다면 상황이 또 어떻게 달라질진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전 자신이 있어요. 그 힘든 이혼도 해냈는데 그까짓 거 잘 헤쳐나갈 자신 있습니다. 이로써 길었던 제 사연도 끝입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옥길에서 유턴한 지 얼마 안 된 30대 초반 여자랍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 올라온 사연을 듣다가 이것보다 제가 겪은 일이 더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한번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러분의 위로를 담은 댓글을 보면서 저도 힘내보고 싶어서요. 그럼 한번 제 이야기를 풀어나 볼게요. 남편은 제 친구의 동네 친구였어요. 친구들과 같이 만나다가 어느새 둘만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렇게 됐죠. 전 좀 화통한 성격인데 남편은 말도 조곤조곤하게 하고
부드럽고 다정하면서도 유한 성격이었어요. 화가 나는 순간에도 침착하게 해결하는 걸 보고 나와는 참 다르다는 걸 느꼈네요. 성격이 달라서 더 호감을 가졌나 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고 연애 기간에는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며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나갔죠. 사귄 지 1년 정도가 됐을 때 결혼하기로 약속했고요. 우리도 좋은 직장 다니며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기에 모아둔 돈 조금과 대출받아서 신축 빌라 전세로 시작했죠. 상견례 전에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게 됐죠. 웬만하면 떨지 않는 성격인데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는 여자가 어떻게 생겼나 했더니 그렇게 이쁘진 않네. 아들, 엄마 미모 정도 되는 여자 찾기가 쉽지 않지? 우리 박 여사 따라갈 미모가 없지 뭐. 그래도 상민이에 비하면 과분하네 뭐. 아니, 처음 본 사람 앞에 두고 웬 외모 품평질이죠? 저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게 믿을 수가 없어서 예비 남편을 쳐다봤죠. 남편의 얼굴도 굳어 있더라고요. 어디 산악회 진상 들일 것 같은 사람들이 내 시부모가 된다니 순간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뒤집어 엎고 나왔어야 하는데 말이죠. 처음 만난 자리니까 그냥 넘긴 게 천추의 한이네요. 근데 이상하게 남편과 시부 사이가 아주 어색해 보이더군요. 말도 거의 안 하고 남편이 엄청 깍듯하게 대하더군요. 근데 자기 아버님이랑 닮은 데가 없네? 아버님이랑 싸웠어? 왜 그렇게 어색해? 사실은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사시는 분이야.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고. 근데 그렇게 아버님이라고 깍듯하게 불러? 그리고 나한테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이런 중요한 얘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두 분 법적으로 부부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말해야 되나 싶었어.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갔고 친정 부모님께도 재혼한 사이라고 짧게 말씀드리고 넘겼죠. 소박하게 결혼식을 끝내고 작지만 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으니 가정가구 드리고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재미가 있더군요. 집들이의 첫 번째 순서가 시부모였죠. 집에 들어온 시모가 안 입고 온 눈으로 이리저리 둘러보더군요. 뭔 집이 이렇게 휑해? 아니 그리고 이걸 지금 먹을 거라고 차린 거야? 죄다 배달 음식이네. 어머님이 회로 준비하라면서요. 회를 어떻게 만들어요? 다른 건 제가 만든 거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맨날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고 우리 아들 밥도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시모는 투덜대면서도 아주 술하고 음식을 제일 잘 먹더군요. 둘이 술을 좋아한다고 하더니 시부도 얼굴이 금세 벌개졌는데도 술을 계속 들이켰어요. 그러다 갑자기 은근한 목소리로 남편한테 말하더라고요. 내가 미처 몰랐는데 상민이가 여자 꼬시는 능력이 있나 봐. 어디서 또 저렇게 어리고 몸매 좋은 여자를 데려왔어? 그게 지금 무슨... 아버님, 며느리한테 그게 할 말인가요? 아니, 칭찬해주는데 화를 내니까 내가 할 말이 없구만. 그만 먹어야겠구만. 시부가 젓가락을 딱 놓더니 소파로 휑 하고 가버리더군요. 예, 너 이게 아버님한테 무슨 실례니? 감사합니다 하면 될 거 가지고. 얼른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아버님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이거 성희롱인 거 아세요? 전 그 말 듣고 엄청 불편하네요. 아버님이 저한테 사과를 해야지 왜 제가 하나요? 여보, 아버님한테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그래도 어른이신데 얼른 사과드려. 자기는 그 말 듣고 아무렇지도 않아? 왜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어? 더 웃긴 건 저를 내버려 두고 시모랑 남편이 시부한테 가서 화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시모는 그 나이에 얼마나 애교를 떠는지 못 봐줄 지경이었어요. 남편까지 제 편을 안 들고 졸지에 저만 이상하고 예민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부는 그만 가자며 밖으로 휙 나가버리고 시모가 눈을 흘기며 저한테 다가오더군요. 너 아버님 화난 거 봤지?
내가 저 화를 풀려면 또 며칠 걸려. 너 때문에 이게 뭔 사달이니? 몸매 좋다고 칭찬한 거 가지고 뭔 난린지. 하기야, 그런 칭찬을 어디서 받아봤어야 알지. 그러고 집을 나가버리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앞으로 시댁과 지내야 하는 게 막막해지더군요. 그렇게 결혼식까지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추석 명절이 다가왔어요. 토요일 새벽에 남편이 부스럭거리면서 나갈 준비를 하더군요. 이 새벽에 어디 가는 거야? 자기 신경 쓸까봐 말 안 했는데 사실은 오늘 아버님 가족들이 산소 벌초하러 가는 날이라 나도 가서 도우려고. 솔직히 어머님이랑 재혼한 사이도 아닌데 거기 가족들 행사까지 참여하는 건 좀 오바 아니야? 예전부터 갔었던 거야? 엄마가 가자고 부탁을 엄청 하셔서 자주 보고 그래야 정도 들고 가족으로 인정받는다고. 내가 아버님한테 잘해야 또 아버님도 엄마한테 잘해줄 거고. 자기도 오라고 하긴 했는데 같이 갈래? 도대체 뭘 하는 건지 가서 한번 봐야 싶더군요. 제가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감동한 듯이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렇게 시부 아버지의 산소로 찾아갔네요. 시모가 저를 보더니 아주 엄청 반기면서 우리 며느리라고 일일이 소개를 하더군요. 처음 본 시부 가족들과 어색한 인사를 나눴죠. 시모는 여전히 시부한테 딱 팔짱 끼고 아양을 부리고 있고요. 저 가족들은 저런 모습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할지 제가 저 집 며느리인 것도 부끄러울 지경이었죠. 시간이 조금 지나니 어느새 그쪽 가족들은 싸온 음식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남편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 벌초를 하고 있었고요. 그 꼴을 보니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남편한테 다가가서 말했죠. 그거 좀 잠깐 내려놔. 좀 쉬고 해. 다들 놀고 있는데 왜 당신 혼자 하고 있어? 이제 거의 다 했어. 마무리하고 쉴게. 저는 남편 팔을 끌어당겼어요. 남편 팔짱을 딱 끼고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죠. 얘, 너 어디 가는 거야? 사람이 옆에 있는데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셔가지고요. 저 너무 배고파서 내려가서 밥 좀 먹으려고요. 저기 아래에 맛있는 식당 많더라고요. 다들 할 얘기 많으신 것 같은데 천천히 내려오세요. 그리고 이 사람 말로는 거의 다 했다고 하니까 마무리만 하시고들 오면 되겠네요. 예. 어머, 쟤가 왜 저래? 좀 이따 다 같이 밥 먹으러 갈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되잖아. 제가 낯선 분들하고는 밥을 잘 못 먹어요. 다들 이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생각 좀 하세요. 조상님이 헷갈리시겠어요. 풀 베는 놈은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은 어딨나 하고요. 그럼 저희는 그만 가볼게요. 제가 남편을 끌고 내려가기 시작하자 시모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뒤를 돌아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저한테 떠밀려서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남편은 계속 걱정을 하는데 얼마나 꼴보기가 싫던지요. 시모가 전화해서 난리칠 게 뻔했기에 일주일 정도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도 포기를 안 하고 전화가 오길래 한번 먼 말을 하나 받아봤죠. 드디어 전화를 받아주시네. 너 시어머니가 웃음니? 거기서 그 깽판을 치고 어떻게 사과 한마디가 없어? 어머니야말로 거기에 아들 내외 데려가서 뭐 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귀하다는 아들을 남의 집 머슴처럼 부리면 되나요? 그 사람들은 우리랑 눈도 안 마주치고 아랫사람으로 보는 거 어머니는 못 느끼셨나 봐요. 전 한눈에 딱 알겠던데. 그러니까 더 자주 봐야 정도 들고 친해질 거 아니야. 곧 가족이 될 건데. 근데 네가 그따위로 버릇없이 행동하는데 인정을 받겠어? 제가 왜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앞으로 가족도 아닌 사람들 집안일에 상민 씨 오라가라 하지 마세요. 그쪽 가족이 되고 싶은 어머니 혼자 가시면 되잖아요. 제가 맞는 말만 했더니 시모가 차마 대꾸를 못하더군요. 막판엔 추석에 안 오기만 하라고 엄포를 놓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이런저런 일로 껄끄럽긴 했지만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라 추석 전날에 시댁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 좁은 집구석에 들어가자마자 거실에 전 부칠 준비를 딱 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식구도 많이 없는데 이 많은 걸 다 붙여요? 요즘은 조금씩 사다 먹는 게 더 나아요, 어머니. 음식이란 자고로 정성이지. 아버님 형님 댁에 갈 때 싸가야 돼서 많이 하는 거니까 잔말 말고 부치기나 해. 그래도 송편은 사 먹으니 그게 어디니? 난 네 나이 때 송편을 몇십 판을 찌고 그랬다. 예전하고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요즘은 명절에 제사도 안 지내고 여행 가는 집도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 조상님들 덕을 못 받는 거야. 아버님이 특히 깻잎전 좋아하시니까 타지 않게 잘 부쳐라. 전 기름 냄새 싫어서 전을 잘 먹지도 않아요. 그런 제가 하루 종일 앉아서 전을 부치려니 진짜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토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도와주는 흉내만 좀 내더니 어느새 시부랑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고요. 이게 시집살이구나 싶은 게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후회가 확 되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2시간 정도 혼자 전을 부쳤죠. 예, 이거 설거지 좀 해라. 아유, 힘들어. 나 한숨 자고 나올 테니. 시모는 그렇게 쏙 들어가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답니다. 도대체 혼자 뭘 만든 건지 설거지거리가 아주 싱크대에 탑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시키려고 거실에 가봤더니 시부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화장실에도 없길래 남편한테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았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누가 뒤에서 저를 확 안는 거예요. 1초의 순간 동안 남편인가 싶었지만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확 돌아보니 세상에 시아버지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시부를 확 밀어내고 소리를 빽 질렀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쿠, 난 네 시어머니인 줄 알았네. 그게 지금 말이 되나요? 저랑 어머니 키 차이가 얼만데요. 그리고 긴 머리 짧은 머리 구별이 안 될 수가 있나요? 너도 늙어봐라. 눈이 침침해서 잘 구별이 안 돼. 아무튼 놀랐으면 미안하다. 제가 핏대를 세우며 화를 내니까 시부가 슬금슬금 부엌을 나가더라고요. 저는 시부를 쫓아나갔죠. 헷갈렸다고 하기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일부러 그런 것 같거든요. 저 지금 기분 너무 나빠요. 또 이런 일 있으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뭐? 가만 안 있겠다? 이거 아주 오냐오냐 해주니까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네. 감히 시아버지한테 누가 그딴 말투로 말을 해? 눈이 안 보여서 실수할 수도 있지. 너 내가 저번에 벌초하러 왔을 때도 그냥 넘어갔는데 말이야. 보면 아주 버릇이 없어. 지금 사과하셔도 모자랄 판에 되려 화를 내시네요. 시부는 소파에 앉아서 저를 노려보고 있고 시모는 이 와중에 깊이 잠들었는지 나와보지도 않고요. 더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섰죠. 그대로 가방을 들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친정으로 오는 내내 시부의 눈빛하며 그 상황이 너무 끔찍하고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제가 혼자 친정에 오자 부모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말할 기운도 없어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역시나 시모한테서 전화가 끊임없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 지났을까요?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른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며느리가 말도 없이 친정으로 올 수가 있어. 집에 가보니까 아버님이랑 어머니가 엄청 화내셔서 내가 얼마나 난감했는 줄 알아? 아버님이 실수 좀 하신 것 같은데 그걸로 집을 나와? 지금 상황을 다 아는데도 나한테 이딴 말 하는 거네? 그럼 뭐 어쩌자고. 아버님이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뭐야? 네가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알지? 그거 피해망상이야. 너야말로 무슨 노예 마냥 아버님이 뭔 말만 하면 예예하고 주인이라도 대하듯이 어려워하잖아. 그게 보통 아버지랑 아들 사이라고 생각해? 아무리 새 아버지여도 당신이 하는 행동은 진짜 도가 지나쳐. 자식이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건 당연한 거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당신이 더 이상해. 아무튼
당장 집으로 가. 가서 얼른 사과드리자고. 지금 두 분 다 엄청 화나셨어. 당신 아버님한테 전해. 사과해야 할 사람은 아버님이고 나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기 전까진 난 아버님 안 본다고. 와이프를 믿고 방패가 돼서 지켜줘야 될 인간이 그 반대로 하고 있잖아. 남편 구실 못할 거면 꼴 보기 싫으니까 당신도 가. 저는 어버버하는 남편을 현관문으로 밀어서 쫓아버렸어요. 친정 부모님은 놀라신 눈치였지만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 차마 물어보진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일이 정리되면 말씀드린다고 둘러대고 나머지 명절 내내 친정에서 보냈답니다. 여차저차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때부터 남편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남편도 질세라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2달이 가까이 됐고 진짜 독한 인간이다 싶었죠. 어느 날 퇴근하고 저는 방에 혼자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 있었는데 전화 받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내일 아버님 생신이야. 내일 당신 안 가면 아버님이 진짜 화내실 거야. 제가 쳐다보지도 않자 뭔 큰 결심이라도 한 듯이 입을 앙 다물더니 제 앞에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딱 그거 보니까 이거 진짜 정상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화내고 눈치 주고 할 때는 다 못 본 척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더니만 지 부모 일이 얽히니까 무릎까지 꿇다니 말이에요. 저는 기가 차서 어디까지 하나 한번 지켜보기로 했죠. 새아버지 말만 나오면 그렇게 벌벌 떠니 도대체 뭔 사연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지네? 뭐 빚이라도 졌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번에 말했잖아. 내가 잘해야 우리 어머니한테도 잘해주니까 어머니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내일 같이 가줘. 당신 마누라 행복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건 정상이고? 그래, 가서 또 뭔 소리를 할지 한번 가보자고. 시댁에 가보니 아주 복도부터 갈비 냄새가 풍겨오고 부산스럽더라고요. 저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남편 놈을 따라 들어갔죠. 어머, 왔니? 잘 왔다. 그동안 연락도 안 되고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 줄 아니? 음식은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넌 앉아서 먹기만 해. 우리 오늘 쌓였던 오해도 풀고 하자, 응? 시모는 저를 끌어다가 식탁에 앉히더라고요. 시부 생일이라고 아주 떡 벌어지게 차려놨더라고요. 술을 좋아하는 두 사람답게 술병도 잔뜩 준비되어 있었죠. 제 뒤로 걸어오는 남편의 등을 어느새 나타난 시부가 툭툭 건들더라고요. 남편이 시부한테 꾸벅 고개 숙여 인사까지 정성스레 하더군요.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좋은 데서 대접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이 사람이 준비했습니다. 내가 술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또 이런 귀한 술을. 고맙다 며느라. 아주 거짓말도 술술 늘어놓는 남편을 보니 더욱 기가 막혔죠. 시부가 제 눈을 마주치며 능글맞게 씩 웃는데 본능적으로 소름이 오소소 돋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나빠서 눈을 피해버렸답니다. 시부는 연신 기분이 좋다면서 술을 엄청 마시더라고요. 시모와 남편도 시부 기분 맞추려고 계속 건배하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갈비 몇 점 집어먹고 집에 가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예, 너도 좀 더 먹어.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안 먹니? 나도 참 착한 시어머니 아니니? 며느리가 새벽부터 와서 도와도 모자랄 판에 시어미가 많이 먹으라고 애원하고 있으니. 오호, 오늘같이 좋은 날에 또 분위기 망치는 소리를 하고 그래. 오늘 가족 화배장을 만들자고 한 거 아닌가? 네네 여보, 당신 말대로 내가 아주 며느리한테 납작 엎드렸네요. 아유,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머리가 빙빙 도네. 시모가 비틀거리면서 일어나더니만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도 이만 집에 가야겠다 싶어 일어섰는데요. 그때 갑자기 시부가 술잔을 탁 놓더니 남편한테 말하더군요. 장민이 저
약국 가서 술 깨는 약 좀 사와라. 나도 머리가 아픈 게 영 안 좋다. 이제 그만 드시고 들어가서 주무시면 되는데 뭔 약을 사오나요? 저희 그만 갈 테니까 주무세요. 지금 나가서 사오겠습니다. 남편이 무슨 로봇 마냥 말하려는 저를 제지하고 얼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시부가 저한테 말을 걸더군요. 우리 며느리 아주 오랜만에 보니까 얼굴이 더 이뻐 보이네. 술이 들어가서 그런가? 상민이 올 동안 나랑 말동무 좀 해줘봐. 아버님하고 제가 도란도란 대화 나눌 사이인가요? 전 아직 사과도 못 들었고요. 껄끄럽긴 마찬가지네요. 말을 해봤자 가치도 없을 것 같아 일단 거실 소파로 나와 앉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가 술 냄새를 풍기면서 슬쩍 제 옆에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세상에 제가 피할 겨를도 없이 저를 거의 안다시피 해서 팔로 어깨를 꽉 잡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나랑 거리를 두니까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앞으로 10수년은 볼 사이인데 사이좋게 지내야지, 응? 저는 불에 데인 것처럼 시부를 확 밀치고 일어났죠. 이 영감탱이가 진짜 정신이 나갔나? 지금 이게 또 뭐 하는 짓이야? 뭐? 영감탱이? 야, 이게 귀여워서 오냐오냐 했더니 너 진짜 한번 혼나볼래? 어디서 추잡하게 자꾸 몸을 치대. 법적으로 시아버지도 아니면서 당신 입으로 시아버지라며? 밖에 다니는 사람 아무나 잡고 물어볼까? 시아버지가 며느리 뒤에서 껴안고 어깨 끌어안는 게 정상인지. 오호,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걸로 또 이렇게 버릇없이 굴어?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서 냄비에 다 털어놓고 물을 잔뜩 받아서 바로 시부한테 쏟아버렸죠. 주변에 다 변태 새끼들밖에 없나 진짜. 이 추잡한 늙은이야. 정신 차려. 야, 너 미쳤어? 이거 진짜 돌았네. 차가워. 미친 건 당신이야. 나 절대 그냥 못 넘어가니까 콩밥 먹을 각오의 이 영감탱이야. 저는 텅 빈 냄비를 시부한테 확 던져버리고 바로 그 집구석을 뛰쳐나왔어요. 씩씩거리면서 주차장을 걸어가는데 돌아오던 남편이 저를 보고 뛰어오더군요. 좀만 더 기다렸다가 같이 가지. 또 혼자 나왔어? 아버님 말동무 좀 해드리지.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둘이 짰어? 소름 끼치게 말동무 타령이야. 뭔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직접 들어봐. 그 인간이 뭔 짓을 했는지 네가 듣고 판단하라고. 저는 남편을 끌고 시댁으로 다시 갔어요.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시모가 큰 소리 치는 게 들려 깜짝 놀랐죠. 망할 놈의 시부한테 아양만 떨 줄 아는 줄 알았는데 세상 떠나가라 저렇게 소리소리를 지르다니 말이죠. 도대체 그 버릇을 어떻게 고칠 거예요? 당신이 아직도 이팔 청춘인 줄 알아요? 왜 자꾸 젊은 애들한테 손을 대냐고요? 이번에도 또 술 핑계 대려고? 오호, 오해라니까. 당신은 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또 사람을 잡어? 오해는 뭔 오해야. 내가 방에서 다 들었는데. 우리 상민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번엔 정식 결혼까지 한 며느리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막말로 내가 뭘 진짜 하기라도 했어? 어깨 한번 잡은 걸로 왜 이 난리야? 당신이 그 상민이 여자친구 예지. 걔한테 그렇게만 안 했어도 걔랑 상민이 결혼해서 잘 살았다고요. 걔가 얼마나 착하고 순했는데. 남자 자식이 돼서는 여자 하나 못 휘어잡고 헤어지는 게 병신이지. 그게 왜 내 탓이야? 이 사다를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걔 성격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구워 삶을 거냐고요. 그땐 돈 몇 푼이라도 주고 끝냈지만 이번엔 나도 못해요. 당신이 알아서 해요. 참나, 막말로 나랑 뭔 사이라고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랑 나랑 혼인신고한 사이도 아닌데 내 며느리도 아니잖아. 당신 가족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안 그래? 저는 집에 들어가려다 말고 남편을 끌고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저게 지금 뭔 말이야?
다 들어엎기 전에 당장 다 털어놔. 별일도 아니었어. 빨리 말해. 지금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사실은 나랑 한 1년 만나고 결혼 얘기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가 구정 명절이었는데 우리 집에 인사를 왔거든. 근데 아버님이 밤이 늦었으니까 그냥 자고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실에서 이불 깔아놓고 하루 잤어. 뭐? 그게 다라고? 그래서 어쨌냐고. 아니, 난 자느라 전혀 본 건 없는데 새벽쯤에 갑자기 가방 들고 말도 없이 후다닥 나가버리더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고 있는데 뭔가 바람 같은 게 부는 것 같아서 눈을 떴더니 아버님이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불을 들치고 있더라는 거야. 뭐라고? 진짜 이거 미친 영감탱이가 아주 상습범이구만. 더러워. 미친 진짜. 넌 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 나한테 하는 거 보면 뻔하지. 아니, 솔직히 뭐 한 것도 아니고 이불 살짝 들친 걸로 야단법석 떠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도 헤어지자고 난리치고 신고한다고 그러길래 결국 엄마가 500만 원 주니까 조용해지더라. 걔도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 꽃뱀이랑 뭐가 달라? 남편 놈이 주절대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정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어쩌다 이런 머저리 같은 인간하고 결혼을 해서 인생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을까 싶어 기가 찼어요. 제가 돌아서자 남편이 제 팔을 황급히 잡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딴 데로 가버릴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요. 아니, 전혀요. 전 바로 시댁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그때까지도 투닥거리던 두 인간이 마치 짠 듯이 말을 딱 멈추더라고요. 넌 또 어딜 나갔다 지금 들어와? 왜요? 나도 예지인가 뭔가 하는 여자처럼 휙 나가서 안 들어올 줄 알았나 봐요. 난 다르거든요. 난 내가 당한 건 꼭 갚아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고개를 돌려 영감탱이를 휙 쏘아보자 그 인간은 헛기침을 하며 눈을 피하더라고요. 말 참 무섭게도 한다. 그래, 내가 아버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지금 이 난리야? 어깨 동무한 걸로 그 난리면 이 세상 여자들 다 큰일 났겠다. 아줌마는 같은 여자면서 그딴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이미 글러먹은 거예요. 이 영감탱이가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또 아줌마 내세워서 뒤로 빠지려고. 이번엔 경찰서 끌려갈 테니까 두고 보라고. 아니, 경찰서라니? 그딴 일로 경찰서 갈 일이야? 너 시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막말이냐? 야, 상민아, 너 네 처 간수 못하냐? 남편이 처음 보는 뱀같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이죽거리더군요. 저 인간의 저런 모습을 보자 소름이 돋으면서 도대체 나는 어떤 인간이랑 결혼한 건가 개탄스러웠죠. 경찰서? 고소라도 하게?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법에 대해 뭘 좀 알기나 해? 그딴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소가 될 줄 아나 봐? 증거? 증거 당연히 있지. 내가 믿는 것도 없이 이러겠니? 제가 촬영해놓은 동영상을 잠깐 틀었다가 끄자 세 사람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저는 영감탱이가 남편 놈한테 약국에 가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가자마자 핸드폰 동영상을 켜놓고 있었죠. 이미 동영상 다른 데에 저장해놨으니까 나한테 이상한 짓 해봤자 소용없어. 오호, 장민 엄마, 어떻게 좀 해보게. 저거 아주 집안을 말아먹을 요망할 것이야. 야, 그깟 동영상으로 고소가 가능하니? 별것도 아니구만. 너 경찰서 가기만 해봐. 내가 진짜 가만 안 있어. 난 당신이랑 이혼 안 해.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이혼을 해? 난 절대 못 해주니까 꿈도 꾸지 마. 그래? 그럼 쉬운 방법을 좀 찾아야겠네. 들었죠? 아줌마가 해줄 일이 생겼네요. 사랑하는 남자 경찰서 가게 하기 싫으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가져와요. 상민아, 엄마가 이런 수모를 당하잖아. 당장 쟤랑 갈라서. 알았어? 오홈, 그래. 저렇게 막대 먹은 거랑은 더 살 필요도 없다. 갈라서고 다음번엔 더 참한 여자를 데려와라. 참나.
다음번에? 이 인간들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만. 더 있다간 나까지 정신병 걸리겠네. 이혼설이 준비되면 연락해. 빨리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진짜 비상식적인 말만 해대는 그 인간들이랑 1분 1초도 같이 있기가 싫었어요. 그렇게 시댁을 나온 뒤에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집도 나와버렸답니다. 회사엔 다녀야 되니까 회사 근처 호텔에서 머물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기로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도 여러 군데 다니며 상담도 했고요. 아직 친정 부모님한테 사실을 털어놓을 엄두가 안 나서 우선은 이혼 서류 먼저 접수하고 말씀드리기로 했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가 제일 미치겠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도 내색도 못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남편 놈은 며칠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말이죠. 이 인간한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쳐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생각해도 이런 일로 이혼을 하는 건 진짜 아니지 않아? 어머니도 당신이 다 이해하고 넘어가면 이혼은 안 해도 된다셔. 이건 또 뭔 신박한 소리야? 내가 이혼한다고 했지 내가 지금 이혼 당하는 처지야? 당신 엄마가 뭔데 이혼하라 말아야. 그래, 나도 아버님이 실수했다는 건 인정해. 그 점에 대해선 내가 사과할게. 워낙 자존심이 센 분이라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힘드실 거야. 그리고 사실 어머니가 아버님한테 돈을 좀 빌리셨어.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님한테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당신이 한 번만 넘어가주면 내가 당신한테 앞으로 진짜 잘하면서 살게, 응? 남편 놈은 제 손을 부여잡고 눈물까지 글썽거리더군요.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었고 무조건 이혼해서 이 머저리한테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시모나 남편 놈이 그 영감탱이한테 잡혀 사는 걸 봐선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역시나 돈 때문에 그렇게 설설 기었던 거였죠. 남편은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지 엄마 얘기를 털어놓더군요. 시모가 영감탱이를 만나고 얼마 안 돼서 다단계 사업이라고 벌렸다가 그 물건들 사느라 5천만 원 가까운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시모는 당연히 능력이 없으니까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고 난리가 났나 보더라고요. 근데 빚의 대부분을 시부가 갚아줬고 그 후로 지금까지 당연히 돈을 못 갚았으니 그 영감탱이 말이라면 납작 엎드려서 다 들어줘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한마디로 전 책 잡힌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집구석에 시집 갔다는 이유만으로 그 눈구렁이 같은 시부한테 찍소리 못하고 시종처럼 살라는 건가요, 뭔가요? 진짜 주먹이 울더라고요. 당신 진짜 무서운 인간이다. 당신이랑 살면 더 큰 일을 당해도 모른 척할 게 뻔하다 뻔해. 당신이란 작자는 나랑 이혼하고 그 인간 말 잘 듣는 여자 또 찾아다닐 인간이야. 이 비열한 작자야. 여보, 난 이혼 못해.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여보. 저는 너무 화가 뻗쳐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그놈 얼굴을 마구 내리쳤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던 말던 흠씬 두들겨주고 확 밀어버렸죠. 저는 길거리에 나뒹구는 남편 놈을 뒤로 한 채 씩씩대며 짐을 다 싸서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큰 가방을 끌고 돌아오자 친정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죠. 저는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그렇게 분노한 부모님과 저는 시댁으로 쳐들어갔죠. 소파에 대자로 누워있던 시부가 친정 아버지를 보고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덩치 하시거든요. 야, 이 벌레만도 못한 새끼야. 감히 내 딸을 건드려? 아니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놓고 말씀하시죠. 오해? 나이 처먹은 게 며느리한테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지. 이 추잡한 늙은이가 감히 내 딸의 손을 대려고 해? 너 당장 나랑 경찰서로 가자. 아이고, 사돈. 이렇게 사람들 두드려 패놓고 뭔 경찰서예요. 그럼 우리도 가만히 안 있어요. 폭행죄로 고소할 거라고요.
친정아버지가 손을 들어 올리는 신용을 하자 시부가 반사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꼴이 얼마나 별 볼 일 없어 보이던지요. 저런 인간이 별 똥펌을 다 잡으면서 그동안 왕처럼 군림했던 모습들이 떠올라 실소가 나왔죠. 친정아버지가 그 영감탱이의 멱살을 잡고 현관문까지 질질 끌고 가자 이것들이 덜컥 겁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아, 이거 좀 놓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예? 이러지 말고 말로 좋게 좋게 합시다. 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뭔데요? 애들 이혼이면 내가 책임지고 이혼시킬 테니까 오늘은 그만 가주세요. 네? 오죽이나 경찰서 잡혀갈 게 걱정이 됐는지 시모가 남편을 반협박하다시피 해서 이혼 서류를 준비해놨더라고요. 바로 이혼 서류 접수했고 결혼 기간 1년도 안 됐고 아이도 없어서 2달도 안 되어 이혼 확정까지 났어요. 이혼이 결정되자마자 친정아버지가 경찰서로 달려가서 시부를 성추행으로 고소했어요. 증거라고는 동영상과 음성녹음 파일뿐이었지만 고소가 충분히 되더군요. 경찰에 연락을 받았는지 시모와 남편놈이 친정집 문을 마구 발로 차면서 발악을 하기 시작했죠. 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 이혼해 줬잖아. 근데 왜 고소를 하냐고 이 나쁜 년아. 이혼이야 당연한 거고 이혼 소송 걸었으면 당신들은 위자료 내고 이혼당했어야 돼. 오히려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지금 어디서 깽판을 치는 거야? 아, 엄마, 좀 조용히 좀 해요. 여보, 제발 부탁이야. 고소 좀 취하해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당신 마음 고생한 거 너무 잘 알지. 그래서 전세금 뺀 거 반반 나누면서 돈 좀 더 주려고 했어. 내가 좀 더 챙겨줄 테니까 고소는 제발 취하해줘. 응? 그까짓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또 입막음을 해보겠다 이거야? 개뿔도 없는 것들이 어디서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누가 보면 몇 억 주는 줄 알겠다. 니들이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것들이 아직도 우리가 우스워 보여?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지랄들이야? 당장 안 꺼져? 친정엄마가 모아둔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나와 두 사람에게 시원하게 던졌고 악취가 코를 찌르는 순간에도 두 인간은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제가 핸드폰으로 경찰을 부르려고 하자 시모가 남편놈을 끌고는 얼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줄행랑을 치더라고요. 그 후로도 시모가 전화를 해왔지만 철저히 받지 않았고요. 시부는 결국 성추행 인정돼서 벌금 1,000만 원 선고받았답니다. 또 깽판 치러 오지는 않을지 은근히 걱정이 됐는데요. 다행히도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이제 포기했나 보다 싶어서 저도 부모님과 살며 마음을 추스리려고 무지했었어요. 빨리 그 쓰레기 같은 집안과 연을 끄는 건 다행이었지만 저한테도 이혼하는 과정은 너무 힘들고 지옥 같았거든요. 밤마다 악몽 꿔서 잠도 잘 못 자고요. 한동안은 술에 의지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상처가 좀 치유될까 했더니만 어느 날 전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야, 꼭 그래야만 했냐?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어떻게 사람 숨통을 이렇게 줘야 되냐고. 이혼하고 끝난 지가 언젠데 왜 또 와서 시비야? 당장 꺼져. 네가 아버님 고소해서 그 인간이 빌려준 돈 당장 내놓으라고 얼마나 사람을 못 살게 굴었는지 알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그 인간한테 한 달에 300만 원씩 갚느라 대리까지 뛰고 비참하게 산다고. 누가 들으면 네 엄마가 빌린 돈이 아니고 내가 다 쓴 돈인 줄 알겠다. 아니, 지네가 빌려서 좋다고 쓸 땐 언제고 누구한테 화풀이야? 너 아직도 내가 만만해? 우리 어머니는 결국 그 인간 집에서 쫓겨나서 지금 나랑 둘이 원룸에 산다고. 너한테 이혼당하고 돈도 다 뺏기고 아주 그지같이 산다고. 이제 속이 시원해? 나야말로 너 때문에 이혼녀 되고 내 인생 땅바닥까지 떨어졌어. 그렇다고 내가 내 인생 너한테 보상해달라고 하니? 네가 어떻게 살든지 난 알 바 없으니까 당장 꺼져. 제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젠 비열하게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화내려고 온 게 아니야. 당신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다시 재결합하면 안 될까? 난 당신이랑 살던 때가 너무 그리워. 우리 정말 좋았잖아.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이 비열한 인간아, 네가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주고 일을 해결하려는 모습만 보였으면 지금이랑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지. 근데 넌 네 엄마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네 엄마랑 평생 잘 살아봐. 저는 제 다리를 잡고 늘어지는 남편을 확 밀어버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 놈을 본 아버지가 불이 나게 달려나가셨죠. 집에 와서 창밖을 보니 남편 놈이 아버지한테 질질 끌려 주차장에 뻗어 있더라고요. 그 찌질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남편 놈과의 소름 끼치는 인연은 끝이 났답니다. 시부모라는 인간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은 것도 맞지만 제가 이혼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남편 놈의 방관과 동조 때문이었죠.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지켜줄 수 없는 남자와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전 이혼하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울컥하고 솔직히 말하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저를 보며 더 마음 아파하실 부모님 생각하며 다시 직장도 다니면서 밝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런 인간과 결혼한 제 탓을 하며 우울하게 지냈지만 이젠 이곳에 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은 이 순간부터 저도 새롭게 살아가려고 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괜찮아질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제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